네, 2022년 6월 8일 이정훈입니다. 다시 그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님 모시고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앞두고 여러 가지 미사일을 투샷 원킬 개념으로 각기 다른 네 곳에서 각기 다른 미사일을 쏴서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는데 첫 발이 실패하면 두 번째 발로 때리겠다. 두 번 쏴서 하나의 목표를 확실히 파괴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전에는 ICBM하고 SRBM을 섞어 쏘기까지 하면서 다양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대북 삼원 측에서 밝힌 대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서 계속 대응하고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핵을 가진 걸 기득권을 굳히기 위해서 북한이 참 그거 자체가 크게 어떻게 보면 반칙이고 위반인데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무릎 꿇어라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무릎 꿇고 나갔던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죠. 이 더 이상 무릎 꿇으면 우리가 이제 망하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자 주장원님, 그 북한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데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제가 기억나는 게 대한민국 망하는 줄 알고 신문 방송이 난리였거든요. 2차, 3차도 그랬는데 지금 7차 실험 다가온다고 더 북한의 핵 기술이 발달했는데 덤덤합니다. 오히려 그래도 오늘 보니까는 이 청와대라고 안 하니까 대통령 당정대 안보회의 열렸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바쁘게 대응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무관심하고 하는데, 자 북한을 큰 틀에서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지금 저렇게 7차 핵실험까지 가고 그다음 미사일 도발을 하는 저자들을 우리 군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큰 틀에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선 국민들이 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혜롭다. 왜냐면은 무시하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무시하는 전략이다. 예. 오케이, 빠져들지 않고.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쏘아라. 그런데 결정적으로 너희들이 우리 영토 쪽으로는 못 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처음에 이제 저놈들의 그 어떤 핵 그 보유 여부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귀신이 무섭다 그럴 때 눈에 안 보이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것은 안 무섭거든요. 대응할 수 있죠. 핵이 오히려 저놈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너희들이 우리 영토 쪽으로 쏘게 되면은 그거는 전쟁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의 그 종말을 각오해야 되니까 북한에서 가장 잃을 게 많은 사람이 김정은이 아니겠습니까? 가진 자들은 그러니까 많이 가진 놈일수록 겁이 많아요. 네. 못 쏘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뭐 1차, 2차, 6차, 이제 7차 실험을 두고 있다고 해도 그래 니들이 동해로 뭐 8발 아니라 16발을 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한미연합 전력으로 대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핵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보이니까 더 못 쏜다. 그런데 미국이 전략이 이 대개 여태까지 전략이 말이죠. 비슷한 국력을 가진 나라에서는 이 상호 확정 파괴가 됐거든요. 그 뭐 중국이나 뭐 또 소련, 러시아는 그 억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못 쏘잖아요. 이 상호 확정 파괴가 돼. 그런데 미국의 전략이 이제 북한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이 상호 확정 파괴가 안 먹혀 들어가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북한은 잃을 게 김정은이 외에는 뭐 날려버릴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땅속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제일 겁이 많은 놈은 김정은이라는 것이죠. 왜? 잃어버릴 게 제일 많은 거니까. 전부 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어떤 대북 전략이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왜? 이게 아예 무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미 그 북한 핵을 그 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저기 왜 그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타격한다고 했을 때 말렸잖아요. 말렸죠. 그때
그때가 제가 볼 때는 그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죠. 가장 그 어떤 우리가 그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그 시점. 그러니까 그걸 지나고 나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진화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핵 전략이 대북 그 전략이 저는 한계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하고 이 미국이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핵을 투발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잃을 게 많아요. 근데 북한은 잃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그 핵 억제 전략이 이게 과연 타당하냐 하는 이런 면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미국의 그 핵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좀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차분해졌다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에 한미연합 억제 전략 이제 확장 억제 수단이 없고 그렇다면은 좀 많이 이렇게 뭐 두려움을 갖겠죠. 그런데 한미연합 억제 전략으로 대응하는 한은 뭐 그거 안 한다. 그런데 한간에는 이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하는 적응성 때문에 그 미국도 지금은 미국 그 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strategy for denial 하는 이 거부 전략을 좋아하는 콜비 같은 사람은 한국에도 이제 한반도에도 핵이 이렇게 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 대응하는 그 어떤 시속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조에서도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많이 한국 핵무장을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미국의 그 어떤 핵이라는 것은 요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 오셔가지고 그 이렇게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했지만 우리는 북핵 비핵화라 그랬고 북 비핵화라 그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됐든 북한 비핵화가 됐든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북한처럼 말이죠. 우리가 핵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는 NPT 체제를 이렇게 이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출로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인데 이 모든 그거를 혜택을 우리가 이제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감수할 그게 돼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얕은 한미 동맹이 막 이렇게 공고화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2년 전에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그때 한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메리어트요? 메리어트에서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핵을 한 몇 발 정도 없애는 척하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외교 관계를 확장하면서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덥석 물 것 같다. 그랬을 때에 외교 관계가 이렇게 이제 평양에 미국 대사관 설치하고 미국이 워싱턴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만약에 말이죠. 저희가 제일 두려워할 부분이 뭐냐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을 와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을 와해하는 그 방책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핵 한 몇 발 현재 핵을 없애는 척하고 말이죠. 외교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핵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핵을 내가 없앨게. 근데 당장은 한 4발 이 핵을 폐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진전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이게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미 동맹을 와해하기 위해서 이
김정은이가 미친 척하고 말이죠. 아니 주한미군을 평양에도 진주하라 이런 제안을 하면은 미국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우리가 이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그 스테이터스와 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기본 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김정은이가 핵 없애는 그 쇼를 하면서 주한미군을 평양에 만약에 주둔하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포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주 솔깃한 그런 제안이 된 가상이지만은 그런데 제가 그걸 물었어요. 그럴 경우에 주한미군 연합사령관으로서 어떤 정책 조언을 할 것이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에이브람스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어셈션 이 가정에 대해서는 오케이. 통상 답변을 안 합니다. 저도 그렇게 답변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싸게 먹히는 어떤 전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자, 북침을 막기 위해서 한미 합의 의사록으로 이렇게 북침을 억제를 하고 주한 한미 동맹으로 남침을 이렇게 막아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 버리면은 한미 동맹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걸 반대할 명분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포위의 어떤 그 큰 문이 열리는 그런 그 대목에 잠깐 질문 드릴게요. 예. 남침을 막기 위해서 한미 동맹이 있고 네. 우리의 북침을 막기 위해서 한미 합의 의사록이 있다 그랬죠. 예. 한미 합의 의사록이 북침을 막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고토 수복 해가지고 만주 땅에 대한 고토 회복, 북진 통일 고토 회복을 부르짖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한미군이 이게 주둔하고 있는데 아니 북침은 한미동맹으로 막는데 남침은 남침은 근데 만약에 한국군이 북진 통일한다고 이렇게 들썩 이렇게 진격을 해버리면은 한미 합의 의사록이 왜 북침을 막냐 이거죠. 이게 이제 합의 의사록에 이 북침을 군사력을 이렇게 이렇게 북침을 어떤 군사를 운용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제한 조건을 이 합의 의사록에다가 명시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게 그렇게 이게 전자권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코다 위임사항까지. 예. 코다. 그러면 예. 자 북한이 이제 지금 이제 저렇게 스트레스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코다 위임상에 걸리고 전자권 문제도 걸리는데 작게 5015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는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예.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다수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 주한미군의 에이타킴스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현무가 훨씬 더 많으니까 예. 이 결정권은 우리 합체무장이 대통령이 하고 합체무장이 실행을 해야 될 텐데 예. 이거를 대한민국 군부가 할 능력이 있을까? 이거는 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하고도 굉장히 연결되는 문제인데. 제가 그 논문에도 그걸 네. 터치를 했는데 24일 날 그 군사학계에서 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 그걸 논하면서 이 문제를 제가 터치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대응사격 8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국민 안심시키는 하나의 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실시간 그 어떤 원점을 타격하려 그러면은 즉 정보 감시, 즉 정찰 능력이 정찰 정보 감시. 그 실시간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그거를 이렇게 못하도록 지금 콜드 런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터널 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바로
쏘거나 또는 그 철도에 위에서 발사하거나 기차 하는 발사. 이런 여러 가지 그 방안을 강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창가 방패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더 실시간 정찰 그 표적 획득하고 그거를 빨리 명령을 하달해서 대응 사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는 여의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일단은 퍼스트 스트라이크는 우리가 막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는 막을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뭐 시간 한참 지나고 나서도 8발 쏘면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안심시키는 역할은 될지 몰라도 이게 실시간 그 표적을 타격하는 그것은 요원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라는 요소, 그러니까 그것이 실시간이냐, 실시간에도 그게 가능하냐 하는 그것은 우리가 누구도 언급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래서 물론 한미 그 미국의 그 정찰 능력이나 위성이 또 SR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산이 한반도를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지만은 북한이 그런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발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게 이제 참으로 지난한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실제로 현실을 인정할 거는 하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예. 한미 합의 의사록에 이 제한에 걸려 있으니까 한미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행동하기도 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감지 정보 정찰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 추적도 한계가 있고 또 퍼스트 스트라이크는 우리가 맞고 나서 대응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맹점이라면 근데 국민들은 지금 뭐 무사태평으로 있는데 정말 이거 한 방 딱 맞고 나면 윤석열 정부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좌파 정부가 일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그 글을 써서 몇 군데 제가 전달해 드렸어요. 이 박사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도 똑같이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조성태 장관님이 연평해전 하실 때 이 박사님이 예전에 그 한 글을 쓰셨잖아요. 근데 조성태 장관님이 그러한 북한의 연평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북한 잠수함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이거를 실시간 매일 아침에 그거를 체크하고 대비를 했었습니다. 오로지 북한의 전략 자산을 그 위치와 행방을 찾는데 계속 그 추적을 하고 또 그거 특별 지시를 내려서 그걸 계속 추적을 하셨고 또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말입니다. 온갖 부대에서 그것도 확인한다고 또 전화하는데 그 전화 다 차단시켜 주시고 그거는 이제 해군의 박정성 이함대 사령관하고 둘이 딱 연결돼서 이제 했고 정보사에서 위치 정확하게 파악해줬고 헷갈리지 않았던 거죠. 박정성과 조성태 간의 그 나머지 해작사령관 너 빠져 합참부장 빠져 다이렉트로 하니까 박정성 사령관도 헷갈리지 않고 탁버린 거고요. 또 그분도 담대했고. 네. 그래서 그것을 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방의 장관, 차관, 또 안보실 2차장 정말 그 최고 브레인들이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텝들이 정말 우리 현역 후배들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들을 이렇게 모아놨느냐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보면 드러나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초전에 한번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기대치는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뭐. 근데 물론 뭐 장수 무조건 이게 첫 방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면밀히 뭐 대비는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렇게 옮겨와 가지고 국방안보팀이 합참의장 장관 그다음에 국군 통수권자가 한 자리에 있다 하는 이것이 아마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반응 시간 면에서도 껄끄러운 부분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제가 하나 그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을 반일 종족주의로 해가지고 일본을 자꾸 배척을 하고 이게 참 못나간 가봐야 외교를 되는데 했죠 지난 정부가.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유엔사의 후방 기지가 예.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욕구다. 우리 지소미아도 그렇고 일본과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교류 협력을 많이 해야 된다. 김정은이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할 부분이 한미 간에 이게 잘 돼 있고 미일 간에 잘 돼 있잖아요. 그럼 뭐 한일 간에만 잘 되면은 이 한미일 공조가 잘 되면은 김정은이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중국도 아마 좀 두려움을 가끔 전술.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퍼스트 스트라이크를 허용할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자 우리 군의 전력으로는 네. 우리가 퍼스트 스트라이크를 맞다. 핵을 맞으면 우리가 뭐 무너지니까 끝이 난 거고 퍼스트 스트라이크가 핵이 아니었다. 그럴 경우에 우리도 퍼스트 스트라이크를 때려서 저쪽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을 거예요. 저쪽은 이미 지하 벙커에 다 숨었을 텐데 애매한 죄 없는 인민들만 밖에 돌아다니고 아니요. 철봉각에 다 숨었을 텐데 어떻게 저걸 박살낼 수 있습니까? 이 박사님이 이제 군에는 우리가 이제 장점이 F-35 있잖아요. 있죠. 스텔스기 있고 네, 40대 있죠. 또 이 전략 자산들이 사전에 어느 표적에 대한 분석과 데지그네이션이 돼 있죠. 다 돼 있습니다. 데지그네이션 돼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근데 이게 지난번 저기 연평도 포격전 때 보게 되면 예. 이제 인민군 4분단 포병들이 와서 개머리 해안에서 쐈어요. 쫙 모여갖고 방열을 하고 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걸 놓쳤죠. 놓치고 난 다음에 훈련하다가 딱 맞으니까 돌려서 쐈는데 위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평소 데지그네이션을 때 때렸단 말이에요. 빈 공간을 때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이제 여기를 때렸는데 그때는 다 도망간 다음이고. 그래서 저 이동하는 걸 놓치면은 걔네도 분명히 바보가 아닌다면 쐈다 그러면 딱 어디로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잡다 헛땅 때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술적 차원에서는 선제 기습하는 놈이 항상 기선을 제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는 먼저 도발하거나 먼저 타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로마가 공화정을 했는데 예. 거기서는 이제 집정관이 통수권자 아닙니까? 예, 콘술이. 그래서 콘수들이 군 통수권을 이용해서 독재를 하지 않도록 2명의 콘수를 두면서 임기도 6개월 해서 예. 1년 하는데 교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거나 전쟁이 임박하면 딕테이터 그중에 한 집정관을 독재관으로 임명해서 황제처럼 다 끌게 했거든요. 예.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전쟁이 나면 통수권자로서 부어를 갖고 있는 군주처럼 행동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해야만 우리가 사는 거고 아니면 국가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는 지도자가 결심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판단과 결심하는 건데 건전한 상황 판단과 결심인데 그 밑에 있는 안보실장이나 또는 그 안보실 차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들의 어떤 종합된 그 어떤 토의 결과 결심은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즉 위기 관리에 대한 그런 어떤 사례들을 좀 평소에 시간 나실 때마다 하셔야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우다루프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예. 그때 그 천안함 사건 났을 때와 연평도 포격 도발이 났을 때에 제가 기갑 여단장 하면서 일주일 만에 그 시범 두 분 다 일주일 보통 한 달은 시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 기갑 여단장 할 때에 한 10일 이내에 전부 시범을 보였어요. 그 바로 응징하는 그 두 분 다 그랬습니다. 연평도 들어가고. 예. 연평도 포격 도발 났을 때도 그랬고. 근데 그때 천을 한번 겪었으니까 좀 빨랐죠. 예. 그런데 그때 완전히 그 승진 훈련장이 겨울에는 안 쓰잖아요. 그렇죠. 얼음이 한 5cm씩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음 깨고 딱 연습 한 번 하고 바로 시범부였습니다.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 승진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뭘 뜻하느냐면은 평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놈들이 어떤 도발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상황에 워게임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판단 결심을 해야 되고 하는 이것이 그 연습을 안 하고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당황하게 됩니다. 아무리 참모가 많은 좋은 건의를 해도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쭉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서울법대 출신이 머리가 좋다는 건 제가 인정해요. 굉장히 빨리 흡수를 하세요. 검찰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인 것 같고 나머지 분야는 굉장히 빨리 흡수를 하는데 통수권자가 뭔지 쭉쭉쭉쭉 빨리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긴 한데 이제 저도 군을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에 무기를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작전으로 가고 그러고 나서 외교학을 공부하니까 이제 국제정세를 풀겠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가게 되면 계속 헛다리 짚어요. 무기를 모르고 들어가면. 윤 대통령의 이제 뭐 제 방법을 따라가라고 권할 수는 없지만은 자 그분한테 누가 경연을 할래? 누가 옛날 군주한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학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를 가르치는 사람은 지금 핵심은 합참의장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합참의장 이제 42기 김승겸인가 누구 이건 지명돼 있죠. 김승겸. 네. 근데 그 양반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김승겸 장군이 강단이 있어요. 강단이 있는 거 연합사령관 한 거 다 좋아요. 예. 과정으로 보게 되면 다 좋은데 과연 대통령은 사과할 때면 39기예요. 예. 3년 선배 대통령, 너무나 똑똑한 대통령. 40기죠. 누구요? 장관님?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이 육사로 치면 39기입니다. 79학번이니까. 근데 이 합참의장은 82학번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직책으로 아니 것이죠. 합참의장이 예. 그거 눌리지 않고 대통령한테 눌리지 않고 자 이건 이거고 저건 이겁니다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건 못한다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승겸 장관이 그 의장이 육군 참모 차장도 하고 그다음에 연합서 부사장 그거 다 좋은데 예. 이 대통령한테 가서 탁탁탁 여기 설명하거나 아니 브리핑한 거 데려가서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알아듣도록 하겠죠. 저는 그렇게 예전에 그 서정표 장군 돌아가셨지만 서정표 장군께서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장관 청문회 할 때 장관의 하루를 해도 장관이고 이틀을 해도 장관인데 장관이 딱 임명되는 순간에는 내가 언제 옷을 벗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인상적으로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목숨 걸으라는 거죠. 그 직책을 걸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못하면 내놔야죠.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예. 각군 총장들하고 합참의장이 최고의 군사 참모 아닙니까? 사령관은 대통령이고. 근데 거기 가서 딱딱딱 자기 참모장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 못하고 그냥 의전으로만 있겠다. 뭐 그러면 뭐 의장대로 있겠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군인들은 그렇게 왔다고 보니까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보는 건데 이번에 대장 싹 바꿔줬잖아요. 그다음에 보직도 싹 바꿨고. 그러면 이 장군 대장들이 해낼 수 있느냐? 지작사령관, 육군 해군 총장, 공작사령관, 해작사령관, 연합사령관, 부사령관 합참. 한번 그거 믿어봐야죠. 믿어주는 건 좋은데 한번 근데 선배로서 한번 이거 잘 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독일군의 경우에 게너럴 슈타프라는 스타프 장군 참모 제도라는 게 돼. 일반 참모. 그 이제 미국에서는 제너럴 스타프. 그 일반 참모라 그러고 독일에서는 그걸 게너럴 슈타프 장군 참모 제도라고 그럽니다. 그 제너럴이 일반이 아니고 제너럴입니까? 장성.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이 전장을 관리의 관점에서 봐요. 그래서 일반 특별 참모로 보는데 독일은 작전 위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의 그때 당시에 군주가 왕이 이 군사령관이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뭐 태어날 때부터 어디 그 군사 지휘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 게너럴 슈타프 제도입니다. 그 제너럴 스텝이란 걸 우리는 일반 참모로 번역했는데 그게 장군 참모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원래 독일에서 할 때 근데 그걸 왜 우리는 일반 참모 일본이 그렇게 번역했나? 아니요. 미국이
미국이 이 전장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그럼 미국의 제너럴은 그야말로 제너로스 하다 할 때 그때 제너럴이니까 별이 아니고 그게 별이 아니고 그것 때는 독일에서 처음 나온 거는 제너럴 스타인데. 스타프 장군 참모. 꼭 미국이 그렇게 바꿔버렸다. 예. 그거는 이제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시각 때문이다. 독일은 이제 작전 위주로 그래 작전 참모가 아인스 아라 그러는데 아인스 아의 그 최고 참모들 중에서 거의 실제 그 참모장이 또 작전이고. 그 작전 참모를 거친 사람들이 해요. 그렇게 맞죠. 그래서 실제로 지휘관은 가장 위험한 장소에 위치하고 주 지휘소에는 항상 참모장이 위치를 하고 명령을 탁 지휘관이 주면은 그 구체화시켜서 명령하다라는 것은 참모장 책임하에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군도 이제는 엘리트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육군 대학에 이렇게 지금 뭐 보통 6개월 과정이고 이제 선발 과정에 1년짜리 하거든요. 세계 군사 선진국 중에서 6개월을 1년 하는 데가 없어요. 전부 2년 이상 합니다. 그 왜냐? 이 사고력, 전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거는 전문성을 키워주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전부 참모총장을 되려고 하는데 참모총 결국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전문화를 시켜 나가야 되고 요번에 발탁된 장군들이 대단한 사람들로 이렇게 대단한지 아닌지 이번에 지켜보면 알겠죠. 아직은 전 평가 안 합니다. 물론 그렇게 잘할 겁니다. 저는 뭐 잘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덤덤하게 볼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도 초전에 이번에 한 번 붙으면은 작살내는 이런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각오로 그렇게 그럼 그 간단하네요. 이번엔 대장된 사람들 밥값 해라, 별값 해라. 그렇죠. 제일 쉬운 설명으로 진급값 해라. 못하면 알지. 그 대통령이 그걸 딱 하더라 하면 돼요. 흔들릴 겁니다. 굉장히 국민들이 더 크게 실망할 그 겁니다. 똥별 소리 듣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밥값 해야죠. 잘할 겁니다. 잘 기대해봐야죠. 뭐. 대통령하고 그걸 잘 해내지 못하면 예. 밥값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차원에서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를 잘 사례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거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하고 처음부터 잘하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학습을 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될지를 이렇게 생각을 한 것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느닷없이 당한 거하고는 또 준비나 시행이 다르니까 그런 그 국가 차원의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시나리오별로 검토를 해서 준비해 나가시면 잘 하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지금 시국을 보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뭐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듬더듬 가다 보니까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근식 장군님을 모시고 코앞에 닥치고 있는 위기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고 좀 더 깊숙한 이야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